우리 사회 핵심 현안들을 꿰뚫어보는 시간이죠. 장윤선의 이슈 토크빅, 오늘은 생방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초대 손님 모셨는데요. 김홍걸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른 아침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곧 오시는 길 끝내고 또 바로 국정감사 바로. 그러니까요. 오늘 국정감사 첫날이에요. 뭐 네. 사실 그동안 한 120일 정도 지났나요? 어떤 국민들은 한 12년은 지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시는데요. 120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상당히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외통위에서도 챙겨볼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국감 네. 굉장하겠죠? 사실 한 달 전만 해도 네. 외통위 국감에서 별로 할 만한 게 없다. 쟁점이 그래서 없다. 좀 찾는데 애를 먹었는데 네. 갑자기 일거리를 그냥 쏟아 주셔가지고 이거 뭐 고마워해야 될지 정말 난감합니다. 한편으로는 또. 그렇군요. 특히나 직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 영국, 미국, 캐나다 이 순방 과정에 터진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들을 좀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 뭐 국민들께서 너무 잘 아시고 저희 또 이슈 토크빅 시청자분들께서는 현안들을 다 꿰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부터 제가 여쭤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박진 장관 오늘 출석하십니까? 예, 출석하시겠죠. 근데 네. 야당 의원들은 네. 아마 이제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네. 이 장관으로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 뭐 그분한테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이 대통령께서 뭐 숙고해보는 시간조차 흉내조차 안 하고 바로 거부해 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관에게는 질문을 하지 않고 차관에게 질문하는 식으로 네. 가지 않을까. 근데 뭐 그분이 불평할 입장이 못 되는 게 네. 19년 전에 김두관 당시 행자부 장관을 그쪽에서 해임 건의안 통과시켰을 때도 네. 뭐 장관 대접 안 하겠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잠깐 뭐 그 당시 네. 이 목소리를 들려드리죠. 아, 역시 우리 의원님 꼼꼼하게 준비해 오셨습니다. 국민과 국회의 의사를 무시하는 월권 행위와 헌법 유린을 중단하고 행자부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할 것입니다. 홍사덕 총무도 김장관. 예, 네. 뭐 어느 분 목소리인지는 잘 박진 아실 것 장관 같고요. 목소리고 당시에 한나라당 대변인이셨잖아요. 그래서 예. 그때도 논란이 상당했었는데 어쨌든 한 총련의 시위를 막지 못한 책임을 예. 물어서 이제 장관 해임 결의를 했고 그에 대해서 김두관 장관은 억울하지만 또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냥 받아들이시겠다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죠.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뭐 일고의 여지도 없이 바로 거부권 행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상당히 있는데 자 그러니까 그러면 그 부분만 놓고 보면 네. 그 변명이 혹시 사실인가? 그때 김은혜 홍보수석이 네. EXX라고 부른 것은 미국 의회가 아니고 한국 국회였다. 근데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는 걸 보면 네. 그 말도 사실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군요. 근데 당장 여당 외통위원들은 이거 뭐 장관 모욕 주려고 망신 주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나설 걸로 보이는데. 근데 저희 생각은 네. 장관이 가장 책임이 크다거나 네. 주범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닌데 네. 그래도 장관이나 외교부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거죠. 네. 저희가 보는 것은 일단 이 아마추어 대통령 또 무능한 안보실 네.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생긴 일이긴 한데 네. 그 사람들이 잘못 판단하고 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들, 그러니까 미국 쪽과 제대로 합의도 안 되고 일본 쪽과도 제대로 합의가 안 됐는데 네. 가서 그러니까 뉴욕으로 가기만 하면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정상회담을 하기만 하면 무슨 대단한 성과가 있을 것처럼 네. 막 선전을 했지 않습니까? 네. 뭐 IRA 부분이라든가 통화 수합이라든가 누가 봐도 지금 미국에서 어떤 선물을 우리에게 줄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네. 뭔가 결과를 가지고 올 것처럼 미리 국민들이 기대를 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외교부에서 그런 거를 뻔히 알만한 사람들이 말렸어야 되잖아요. 그러시면 네. 안 된다고. 네. 근데 그냥 동조하고 뭐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네. 당신들이 알아서 무리한 결정한 거니까 우리 책임 아니다. 네. 나중에 말썽이 나도 우리가 문책당할 일은 없으니까 일 저지르고 싶으면 한번 저질러 봐라. 난 모르겠다. 이런 태도였던 거 아닙니까? 외교부는. 네.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죠. 그렇죠. 사실 대통령 순방을 떠나면 외교부 장관이 당연히 수행을 하고, 그러니까 예. 사실은 런던부터 같이 수행을 했어야 됐는데 수행도 안 하고 미리 미국에 가서 뭐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준비한다는 명분이었는데 그것도 좀 제대로 못 됐어요. 그래서 비판과 뭐 한 게 뭐가 있냐 이런 여론이 상당히 많은데 의원님 오늘 그러면 외통위 국감에서 최대 현안, 핵심 현안이 될 것은 뭘로 보이십니까? 뭐 삿바 싸움하다가 아예 열지도 못하고 그냥 뭐 좀 그렇게 초반엔 좀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죠. 네. 근데 아무래도 사실 이런 게 현안이 되고 핵심 논쟁이 돼야 하는지 저도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요. 대통령께서 그 욕설, 막말 그 문제를 깨끗이 초반에 사과하고 그냥 우연히 우발적으로 생긴 일로 해서 끝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 정치 쟁점으로 만들고 언론 탄압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문제를 안 다룰 수 없죠. 그러니까요. 지금 뭐 어제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에 따르면 사실상 문화방송이 가짜 뉴스를 보도해서 예. 국익을 훼손하고 뭐 동맹을 훼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영상이 한국으로 송출된 것은 새벽 6시 좀 넘어서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인터넷에 막 풀리면서 SNS로 서로 주고받고 한 게 9시 경이거든요, 네, 아침.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받았어요. 그 무렵에 예. 저도 예. 받았습니다. 심지어 저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했던 사람도 그러니까요. 먼저 MBC보다 올랐죠. 더 먼저 올렸지 박홍근 않습니까? 원내대표보다도 먼저 올렸어요. 예, 예. 그분이. 예. 그러니까 MBC가 모든 것을 기획했다고 하는 것도 네, 말이 안 안 되고 되고. 국내 100여 개 언론이 다 보도했고 외신들도 했는데 네. 그분들이 다 MBC의 꼭두각시입니까? 그 사람들은 뭐 귀가 없고 네. 이거 분석할 능력이 없습니까? 그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대통령이 네. 외교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해외에 나가면 이제 뭔가 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외교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갔는데 자기가 봐도 비전문가인 자기가 봐도 이건 너무 초라하거든요, 성과가. 네. 그런데 또 이 막말 파문까지 생기니까 지금 짜증이 나가지고 엉뚱한 데다가 화풀이를 하려고 예. 그러니까 희생양을 찾으려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그 요새 많은 국민들이 영화 베테랑 대사 생각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경찰이 예. 그 누굽니까? 저기 재벌 3세한테 예, 아니 예. 그 미안하다고 사과 한마디 하면 끝날 일을 왜 그 사과를 안 하고 이렇게 일을 키우냐? 도대체 난 그 이유를 모르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게 이제 최근에 많이 떠돌아다니는데 지금 딱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사과 한마디 하면 끝날 일을 사과를 안 하니까 심지어 지금은요 BBC 코미디에도 지금 우리 대통령의 이번 욕설 파문이 코미디 소재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세계 유수 언론까지도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MBC의 꼭두각시여서 이렇게 이런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것인지
정말 이제는 국민이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쟁점 중에 하나가 어제 김은혜 홍보수석이 뭐 상당한 성과가 있었는데 그 성과가 잘 알려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미국에서 뭐 IRA법 관련해서 해리스 부통령하고 어떤 내용을 뭐 협의하기로 했고 뭐 상당한 뭐 진전이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일본하고 관계에서는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죠. 일본에서 이것은 공식 회담이라고조차 확인이나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는데 한일 정상 우리는 약식 회담이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뭐 간담회라고 하는데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도 도대체 네. 왜 그렇게 조급하게 일본 측과 만나고 성과를 좀 보여주려는 네. 무리수를 뒀는지 잘 이해가 가질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일 관계 개선은 뭐 저도 바라는 것인데 네. 그것도 이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되는 거고 이 일을 만들어가는 순서가 있는 건데 빨리 일본과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네. 누가 뭐 쫓아오기라도 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무리를 왜 했는지 그러니까 일본 측 그때 상황을 보면 네. 뭐 여러 가지 뭐 우리 쪽에서 그쪽 있는 대로 찾아갔다 뭐 이런 거 다 들으셨을 거고 근데 그 일본 언론에 난 화면 보면은 이제 현장에 준비 네. 하나도 안 돼 있고 네. 뭐 의자도 없어서 서서 얘기하다가 의자를 나중에 옆방에서 가져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길어질 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정상회담이 있다는 정상회담이 얘기는 들어본 적이 저도 처음 없고요. 봤습니다. 제가 깃발도 없고. 예, 그 직후에 일본을 갔었는데 네. 그 이후에. 예, 예. 일본 쪽의 분위기도 네. 언론의 분위기도 예. 보면 좀 조롱하는 투로 일본도 조롱합니까? 당연히 하죠. 아니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BBC에 이어서 일본마저도 예, 예. 많이 그런 보도가 났고요. 네. 그러니까 와서 구걸하듯 해서 어쩔 수 없이 만나준 걸로 그런 게 많이 났고 심지어 어떤 대담 프로그램에서 네. 일본 의원이 네. 우리 대통령을 지칭해서 유치하다. 유치하다. 이런 표현을 썼답니다. 어. 그래서 그 한미일 최근에 뭐 합동 군사훈련 네. 얘기가 나오고 그거를 우리 쪽에서 좀 쉬쉬했던 네. 게 드러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과 연관돼 있는 거 아닌가. 어떻게든 빨리 한미일 군사동맹을 만들고 싶어하는 네. 이 안보실 김성한 실장이나 김태효 차장 네. 원래 그분들은 뭐 그쪽에 대한 아주 그냥 신념이 확고한 사람들로 알려져 있으니까 네. 그분들 욕심 때문에 이 무리수를 두게 된 것 아닌지. 그러니까 사실 평생 검사만 했기 때문에 외교안보에 대해서 들여다볼 시간도 없으셨을 것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써준 대로 그리고 하라는 대로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어떤 예. 우리 의원님처럼 햇볕 정책의 역사를 알겠습니까? 외교 대한민국 외교 그냥 아주 그냥 러프한 수준에서는 알고 있겠지만 어떤 깊이 있는 철학과 이런 건 없고 사실상 그동안 MB 정부 때 해왔던 비핵개방 3천 이 노선에 입각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김태호 1차장도 그렇고 또 우리 김성환 안보실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급하게 스텝을 밟는 가장 큰 이유는 한미일 군사동맹 때문이다. 이렇게 의원님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마 기본적 목표가 아닌가. 그러니까 대통령의 목표가 아니고 네. 참모진의 목표를 네. 대통령을 활용해서 네. 이걸 몰아가는 거죠. 근데 이 전에 경제 문제에서도 그런 말 나왔지만 네. 책 딱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아주 위험하다. 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모든 진실인 줄 아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대통령이 이 보좌진들이 주입시킨 네. 아이디어 하나에만 꽂혀 있는 것이 아닌가. 대단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 두 달 전에 네. 주진우 기자 프로그램 나갔을 때 네.
뭐 잘하리라는 기대는 근본적으로 안 하니까 네. 제발 이 사고만 치지 말아달라. 예. 그러니까 열심히 일 안 한다고 뭐라고 비난하지 안 할 않을 테니 네. 예? 무리한 일은 하지 말아달라. 임기 그것만 기대한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일 위험한 지도자는 무능한데 열심히 일하는 네. 지도자라고. 예. 무능한데 성실한 사람. 예. 그건 어느 조직에나 다 통용되는 것 같습니다. 예.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런데 우려했던 사태가 진짜로 터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대단히 심각하고 사실 뭐 11월에 있을 여러 외교 일정에 또 나가실 텐데 나가면 또 대접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나가시려고 하시는데 가서 또 어떤 말씀하신 대로 사고만 치지 마라. 우리 사실 김홍걸 의원님께서 외교가 네. 대통령이 해외 순방하면 대통령도 기분 나고 신이 나고 네. 이 지지율도 오르고 이러거든요. 네. 근데 이상하게 윤 대통령은 성과를 내기 힘든 다자 외교만 자꾸 지금 나가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대접도 본인이 기대한 만큼 못 받고 네. 여러 명이니까 네. 이게 지금 자꾸 꼬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하고 민감한 현안이 없는 나라를 네. 혼자서 국빈 방문하면 그럴듯한 사진 나오고 네. 메시지도 그럴듯하게 나오고 본인도 기분 업되고 네. 좋을 텐데 지금 그런 기회가 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앞서 말씀 주신 한미일 군사동맹 관련해서 조금 더 한 발 더 들어가서 좀 여쭤볼게요. 이 한미일 군사동맹이라는 것은 사실 미국의 요구가 더 강하다는 이 그렇죠. 전문가들의 평가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그 미국의 요구에 그냥 편승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안규백 의원이 공개한 대로 독도에서 150km 떨어진 공간에서 물론 이제 우리 영해는 아니기 때문에 뭐 괜찮다고는 말은 하지만 그래도 자위대가 함께하는 대잠 훈련을 해서 논란이 크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일본보다 미국의 이 요구가 더 크다 그렇게 보고요. 일본보다 미국의 예. 요구로 한 훈련일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일본도 뭐 반대 안 했겠지만, 예. 그러니까 일본은 뭐 잘 아시다시피 한국과의 관계가 껄끄럽고 하니까 네. 한국과 뭔가 협력해서 하는 일은 네. 한국에서 저자세로 숙이고 오지 않는 한은 네. 뭐 함께 노력해서 뭐 어려운 걸 풀어가지고 만들어내고 이런 거는 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지금. 일본의 분위기가. 예.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공조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네. 대부분 미국 쪽에서 원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나마 요즘은 조금 하고 있지만 작년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 때만 해도 미국이 뭔가 새로 들어온 바이든 정권에서 한국과 일본을 한 자리에 이렇게 같이 좀 모으려고 하면 일본 쪽에서 굉장히 거부감을 드러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왜 거부감을 드러내죠?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동급이 아니라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또 과거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재인 정권 문재인 그 정부 안에서 전부터 문재인 정권 때 더 심화됐지만 그 전부터 해서 안 좋은 게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잘못을 사과하고 해결책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한국과 상대하고 싶지 않다. 한국은 뭐 국제 규범을 지키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다. 뭐 그런 입장이죠, 일본은. 아니 이런 나라하고 우리가 지금 외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에서 이 위안부 합의를 결속으로 하는 바람에 우리가 피해자인데 가해자인 저쪽이 더 큰 소리 치게 되는 그런 입장이 돼버렸죠. 참 이게 역사 인식이 있어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판단하고 국익의 관점에서 실용 외교를 하게 되는데 지금 보면 윤석열 정부의 가장 그 심각하게 결여돼 있는 게 역사 인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도 과도하게 국민들의 64%가 한일 관계
급하게 가지 마라. 누가 언제 한일 관계 급하게 하라 그랬냐. 천천히 가도 그렇죠. 된다라고 국민들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뭐가 그렇게 급한지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한 안보실장도 네. 과거 논문을 보면 뭐 일본을 너무 경계하고 배척하면 네. 우리가 통일을 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다. 음흠. 그분이 생각하는 통일은 도대체 어떤 통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예, 그런 얘기도 했고요. 네. 뭐 김태효 차장도 네.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을 어떻게든 만들어야 내야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과거에도 여러 번 드러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외교부 장관 이 해임 건의안 통과시킨 것도 중요하지만 네. 사실은 이 외교 안보 라인을 전부 바꿔야 한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문제에 있어서 네. 대통령 사과 별로 이제는 요구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거의 2주일이 지났잖아요. 예. 근데 이제 와서 사과해봐야 예. 그거는 엎드려 절받기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지 말고 네. 사과 안 해도 좋으니 네. 외교 안보 라인을 전면 교체해가지고 네. 좀 새 출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차라리 나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2주나 지난 마당에 이제 와서 뭐 의미가 없죠. 사과 받느니 차라리 닫고 네. 사과는 접어두시고 그냥 외교안보 라인을 싹 다 교체해라. 그래서 쇄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보여라. 그렇게 할까요? 잘 안 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그러니까 이 정도 상황이 벌어졌으면은 벌써 말 안 바꿨어야 해도 되는 거 사표를 아닙니까? 본인들이 내는 내고. 게 예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말 무례한 정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일본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기시다 총리가 이번에 유엔에서 네, 뭐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전제 조건 없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이 있다. 네, 근데 저는 그게 괜히 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네. 북측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 어쩌면 한국을 제껴놓고 예, 일본과 북한이 뭔가 네. 접촉을 해서 예. 이 협상의 길로 갈 수가 있다. 어, 근데 일본 측 입장에서는 예, 일석이조예요. 예, 그러니까 북한과의 관계를 풀면서 그 자기네들이 줄곧 바라왔던 납치자 문제가 해결되면 네. 기시다 총리에게는 엄청난 정치적 효과. 정치적 이익이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지지율 떨어져서 아주 곤란해져 있는데 네, 그리고 또 하나 예, 꼴보기 싫은 네, 한국 정부를 예. 이 완전히 눌러버리고. 망신 줄 수 있고 예, 또 북한 입장에서도 미국은 뭐 상대를 안 해주고 네, 한국 정부는 상대하기가 싫고 네, 그런 상황에서 돌파구가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 찾아야죠, 돌파구를. 예. 그러면 워낙 그 대북 소식에 의원님 밝으시고 뭐 여전히 이 네트워크가 가동 중이셔서 의원님 제가 꼭 모시고 싶었던 이유기도 한데요. 그러면 말씀 주신 대로 기시다 총리가 괜히 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던져본 말이 아니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조건 없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겠다고 밝힌 것은 상당한 물밑 접촉 끝에 그러니까 북측 당국자하고 일본의 당국자가 만나서 상당한 수준의 뭔가 접촉이 있은 후에 그걸 가지고 결과로 이야기를 한 거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실제 그런 정보가 좀 있습니까? 아직 접촉이 예. 공식적으로 된 것은 아닐 수도 있는데 물밑에서 예. 뭔가 교감은 있다는 거죠. 교감. 신호는 오갔다. 아 그러니까 이게 북측이 엄청난 특종인데요. 그러니까 예. 4년 전에는 네. 제가 예. 일본이 우리나라의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회방을 놓을까 봐 걱정이 돼서 예. 북측에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예. 일본하고도 좀 만나라. 어느 정도 관계 개선을 해둬라. 예. 예. 일본이 미국에 가서 죄를 뿌리면 될 일도 안 된다. 그렇죠. 했는데 이 북쪽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네.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트럼프하고만 잘 풀리면 일본은 알아서 따라올 텐데 예. 무슨 걱정이냐. 아하. 근데 제가 트럼프하고 회담 일주일 전에 네. 일본에 가서 예. 일본
뭐 아베 총리 측근이라든가 네, 네. 뭐 이런 주요 정치인들을 만나서 네. 얘기를 하는데 예. 뭐 잘 되길 바란다는 의례적인 덕담도 안 하더라고요. 뭐 당시에. 그냥 결과를 두고 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은근히 안 됐으면 좋겠다는 투로. 근데 당시에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 얼마 전에 이제 홍익표 의원께서 출연하셔서 해주신 말씀인데요. 그때도 이제 저희는 처음 들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싱가포르 회동 당시에 일본에서도 북한의 정보를 넣고 또 우리 정부에서도 북한의 정보를 넣었는데 우리는 잘 될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사인을 준 반면 일본에서는 이거 깨진다. 트럼프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이 잘 될 수 없다. 깨진다라고 했는데 결과는 깨졌어요. 그래서 깨질 방향으로 계속 작업을 했죠. 일본이 계속 그런 작업을 했다는 겁니까? 예. 근데 그럼 상당히 일본이 남북관계에 개입을 하고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긴데요. 그렇죠. 그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네. 일본은 한국과 북한이 네. 잘 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경계하는 입장이니까 그렇죠. 이미 그 뭐 9.19 정상회담 직후에 제가 일본 가서 네. 이 학술 토론회 예. 참가했었는데 예. 그 당시에 벌써 일본 학자들이 예. 이 통일까지는 안 되더라도 남북 협력이 활성화되고 남북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이고 뭐 이런 식으로 잘 되면 네. 일본의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것은 그 많은 지표로도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북 관계가 활성화돼서 사실상의 실질적인 이제 안전 보장이 되고 또 평화 협력, 교류 그리고 경제 교류가 확산되면 그 경제 효과는 어마어마해서 누굽니까? 그 미국의 유명한 조지 누구죠? 조지 투자자. 네, 뭐 엄청 갑자기 이름이 저는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엄청나게 투자를 하겠다 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일본이 긴장할 수밖에 없죠. 이미 그리고 일본의 경제보다 우리가 짐 로저스가 그랬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일본이 경계하고 이런 건 있는데 실질적으로 북일 수교를 맺는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수교까지 당장 안 하더라도 네. 이제 일본이 북방 진출을 우리보다 먼저 선점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전에 네. 김일성, 김정일 네. 그 시대에는 네. 그래도 민족이나 네. 뭐 의리나 뭐 이런 걸 찾는 구시대 사고방식이 있었는데 네. 김정은 위원장은 신신해요. 개방적이고 예. 좀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실용주의자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민족이 우선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익을 주고 우리가 상대하기 편한 쪽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남쪽이 우리에게 별 도움이 안 된다면 다른 나라하고 협력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제가 걱정이 돼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던 건데 네. 이 북한이 네. 제재가 좀 완화되고 외부와 경제 협력을 하게 됐을 때 네. 한국을 최우선 파트너로 삼을 거라는 것은 우리 착각이고 네. 이북 사람들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쪽하고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일본과는 네. 지금은 으르렁대는 사이지만 네.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손을 있다. 잡아서 경제 협력하는 사이가 될 수도 있다. 예. 게다가 일본은 핑계가 있는 게 예. 우리가 이 65년에 한일 수교할 때 네. 배상금 좀 받았잖아요. 받았잖아요. 예. 뭐 일본은 배상금이 아니라고 했지만 어쨌든. 예. 근데 20년 전에 고이즈미 총리가 평양 갔을 때 예. 얘기 평양선언. 나왔던 게 예. 120억 불이었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미니멈 300불 이상으로 가 있습니다. 300억 불 이상. 300억 불. 예. 예. 그러니까 그 당연히. 돈이 북한 1년 GDP보다 커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그 돈을 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김정은 위원장은 그렇죠. 예, 살 길을 위해서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마저도 국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북한의 일본이 국익을. 근데 북한 좋은 일만 무조건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300억 불 중에 네. 상당 부분은 네. 우리나라 회사가 거기 가서 공사
해주겠다. 그렇죠. 예. 또 우리 물건을 사서 가져가라 이거는. 네. 이렇게 하면 서서히 이 북한이 네. 일본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우리가 북방 진출을 하려고 하니까 벌써 일본 뭐 또는 중국이 네. 선점해가지고 네. 우리는 구경권 신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근데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 8.15 때 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서 이제 예. 비핵화 협상에 나서는 6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식량, 발전, 금융, 의료, 농업, 공항, 항만 뭐 이거 다 지어주겠다. 대신에 비핵화해라. 이런 선결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런데 이제 의원님 아시겠지만 오늘 아침에도 또 동해상으로 또 미사일을 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6번째 미사일을 우리가 쏘고 있고.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네. 저 사람들은 네. 경제 발전보다 네. 뭐 물론 경제 발전 원하지만 네. 경제 발전보다 체제를 지키는 게 우선이에요. 안전보장. 예.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네. 그 사람들 입장이 돼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나라 경제가 발전되면 좋죠. 근데 체제가 무너지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기득권층 네.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기득권을 다 잃고 네.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는데 아니, 내가 죽은 다음에 우리나라 경제 발전하면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일단 안심시켜 놓고 네. 그러니까 이 싸나운 맹수에게 네. 뭔가 먹을 것을 주면서 달래가지고 네. 좀 이 싸나웠던 부분을 좀 약화시켜 놓고서 서서히 해나가야 되는데 그게 외교인데. 예, 그렇죠. 그걸 안 하면서 예. 그냥 항복하면 다 해줄게. 네. 이런 소리를 그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또 믿는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개방의 길로 가면 그거에 대한 안전 보장이 없는 한 그 사람들이 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전문가들이 많이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끊임없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안전 보장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돈은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경제 보상은 일본에게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제 그 배상 판결을 제재만 풀리면 네. 중국에서도 엄청난 투자 받을 수 있어요. 중국에서도. 네. 우리는 뭘 합니까? 우리는. 윤석열 그러니까 정부의 노선이 이런 식이면 우리는 설 땅이 없는 거 아니에요? 돈 싸움으로 가버리면 우리는 중국, 일본을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끊임없이 어쨌든 이제 그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비판을 하지만 한 손으로는 또 북한하고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대화가 단절된 상태 아닙니까? 민간 교류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라면 아예 뭐 이미 그 북한 김여정 담화를 통해서 뭐 그 인간 자체가 싫다 이런 논평이 나오고 제가 뭐 북측 분위기를 좀 네. 들어보니까 네. 그 뭐 상종하기 싫다, 네. 인간 자체가 싫다는 게 그냥 괜히 상투적으로 하는 비난의 언사가 아니고 네.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이제 제발 좀 서로 신경 쓰지 말고 엮이지 말자. 그게 그 사람들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네. 우리한테 너희 도움되는 것도 없잖아. 그냥 우리 일에 간섭하지 말아줘. 질척거리지 그겁니다. 마. 뭐 이런 거예요. 예.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계속 니네는 왜 질척거리기만 해. 빠져. 핵 문제는 우리가 미국이랑 할 거고 돈 문제는 일본이랑 할 거야. 야 한국 니네는 빠져. 이런 거라는 건가요? 그렇죠. 민족이고 뭐고 없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뭐 북측에 뭐 조금 보내주는 것도 퍼주기 한다고 비난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퍼주기를 꾸준히 했었으면 북쪽 사람들이 그런 말 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죠. 그러니까 다시 또 독일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런 식으로 되면 우리의 이제 소위 얘기하는 한반도 지렛대론이라고 했던 것도 다 놓쳐버리고 윤석열 정부 5년 내내 이렇게 정쟁만 하게 된다면 남북 관계면 남북 관계, 국제 관계면 국제 관계, 국내 정치는 국내 정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퇴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거는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와 있다. 이런 진단들을 보수에 계신 학자들도 하시더라고요. 뭐 윤 대통령은 지금 아예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네.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거니까 네. 뭐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고요. 네. 그 본인 생각은 그냥 되든 안 되든 자기가 할 줄 아는 것은 수사, 사정 이거밖에 없는 거니까 네. 그 길로 가보겠다. 지금 또 다른 심각한 위기는 7차 핵실험인 것 같습니다. 이번 핵실험이 끝나면 7차, 8차, 9차, 10차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전문가들의 이제 그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이 결정되는 10월 당대회, 그리고 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는 11월 사이에 북한 핵실험이 할 거다라고 우리 국정원이 밝혔어요. 이 사이에 할까요? 그리고 만약에 안 하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하면 우리 정보당국의 정보 판단이 틀린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국정원도 네. 한다면 그 시기가 적기일 것이다 이거지. 네. 그때 꼭 한다 또는 예. 그때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건 아니거든요. 만약 한다면 그때 할 그 거다. 타이밍이 좋지 않을까. 예. 그 사람들 입장에서 예. 그렇게 말한 것뿐이죠. 예. 글쎄 아직은 제가 뭐 이 중국이라든가 네. 이 북한 측 분위기를 이렇게 네. 들어본 바로는 네. 당장 핵실험을 할 필요성을 그렇게 느끼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습니까? 뭐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네. 워낙 그쪽은 예측하기가 힘든 어려우니까. 사람들이니까. 예. 근데 중국은 일단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이 곧 결정되지만 최종 이 네. 마무리는 내년 3월에 되거든요. 그렇죠. 전인대가 네. 통과돼야 돼요. 그래서 내년 3월까지는 좀 하지 말라고 예. 말릴 가능성이 많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예. 그 시진핑 주석의 3년인을 완벽하게 정리하는 내년 2, 3월 그 예, 전인대 3월 초에 양회, 양회, 양회에서 결정되기 전까지는 북한을 설득해서 핵실험하지 마라. 예, 항상 그래 왔죠. 라고 얘기를 할 텐데 북한이 그 말을 존중할까요? 들을 수도 있는 거죠. 조건이 뭐냐에 따라서. 그러면 그러니까 중국하고 북한하고도 상당한 거래가 있는 거겠네요.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또 그리고 일단 핵실험이 의미가 별로 없는 게 네. 뭐 여러 번 이미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보여줄 게 별로 없어요. 예. 지난번에 석고 쏘기까지 해서 뭐 단기, 중기, 장거리까지 다 나갈 수 있는 것을 다 보여줬고. 근데 뭐 미국이 예. 별 반응을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요. 뭐 미국을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한데. 1차 목표인데 네. 그 사람들도 알거든요. 지금 예. 분위기에서 바이든이 그런다고 그래서 예. 협상 조건을 바꾼다든가 예. 이러지 않을 거라는 것을. 예. 근데 지금 사실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특히 예. 푸틴이 핵 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북한이 만약에 핵실험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공격의 포인트가 북한으로 가서 더 큰 곤란을 그럴 당하게 수도 있죠.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판단을 북한도 하겠죠. 예. 그러면 글쎄 러시아가 진짜 핵을 쓸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네. 그렇게 되면 정말 지옥문이 열리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러니까 핵 쓰는 것 자체가 이 별게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돼버리면 네. 큰일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정세를 보면 뭐 우리 국정원이나 뭐 어찌됐든 그 사이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가능성도 있다. 뭐 국정원에서는 그냥 가능성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뿐이고 네. 확실히 한다는 정보가 있어서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자체 판단으로 이럴 것이다라고 추론한 것이지 어떤 정보를 가지고 확증을 해서 말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한반도의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연일 이제 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도 좀 대응을 해야 되고, 지금 보면 뭐 사실 제재할 것도 별로 없어요. 예전 같으면 뭐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 북한의 강도 높은 제재를 결정하고 뭐 경제 제재를 넣으면서 인적 제재를 하고 뭐 이럴 수 있는데, 지금 사실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편을 들고 있기 때문에 미국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걸 좀 찾아야 되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당장 북한과 뭐 상황을 호전시키는 건 힘들겠지만 네, 그쪽의 식량 사정 안 좋으니까 네, 국제기구를 통해서 우회해서라도 좀 지원을 해주고 그쪽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네, 뭔가 물밑 접촉이라도 제안을 해서 조용히 이 대화를 해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뭐 가능성은 뭐 그렇게 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네, 사실 이 윤석열 정권은 뭐 문재인 정권에서 핵 문제를 제대로 다루려고 하지 않았다.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한다. 네, 뭐 그런 비난을 계속 해왔는데 네, 그러면 자기네들이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북한을 비핵화 안 한다고 비난하고 네, 뭐 이명박 정권 때 써먹었다가 네, 실패로 드러난 비핵 개방 3천 같은 거를 재탕해서 또 올리고 이거는 그냥 신용만 하는 거지 노력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비핵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 북한 비핵화를 이뤄낼 자신이 있으면 당당하게 미국에 찾아가서 아니 북한 핵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데 네, 왜 구경만 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당신네들이 하면 네, 북한이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 되는 거 아니냐. 당신들이 지금 뭐 중국 문제니 우크라이나 문제니 골치 아파서 북한과의 협상에 나설 생각이 없으면 우리가 나서서 해볼 테니 응? 우리에게 협상 전권을 맡겨달라.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요. 지금 뭐 사방 군데가 다 정말 막 문제가 심각한 이런 상황인데요. 이제 앞서 저희가 이제 한일 관계 그리고 또 한미 관계 그리고 또 남북 관계 뭐 다 짚어봤는데 지금 암울합니다. 전반적으로. 중국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특히 우리는 이제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육자 회담 틀에서 상당히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가 또 이제 퇴보하고 뭐 이런 식의를 겪어왔지만 그래도 유지를 해온 측면이 있는데 지금 중국 관계에도 그 한중 관계도 매우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중국에 대해서 특별하게 다른 거 다 떠나서 무역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요. 특히 이제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광물이라고 하는 리튬 이게 60%가 넘게 이제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사실은 외교로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네. 이 작년에 요소수 사태 때 보셨지만 네. 뭐 중국이 일부러 우리 골탕 먹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네. 국내 이 공급망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네. 우리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중국에게 의존하는 아이템이 1,800개가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물론 우리가 옛날만큼 이 중국과의 무역에서 이익을 보진 못하고 있지만 네. 아직도 이 중국 시장을 대체할 다른 시장을 찾은 것도 아닌데 뭐 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수석이라든가 네. 뭐 이 정부 사람들이 뭐 중국 무역해서 먹고 사는 중국에 시대는 기대할 끝났어. 시대는 끝났다는 끝났다. 식으로 예, 예. 아니 근데 하루아침에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켜 놓으면 네. 그걸 대체할 상대가 있느냐 이거죠. 대안도 없으면서 그냥 당장 중국과의 관계를 파탄내 놓으면 네. 우리 국민들이 받을 피해는 예. 어떻게 할 것이냐. 아무런 대안도 없이 그냥
미국과 관계 강화, 네. 일본과 관계 개선, 음. 중국과는 관계 악화의 길로 가겠다고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예. 과연 현명한 것인지. 그러니까 뭐 IPEF니 네. 뭐 칩폰이 뭐 네, 동맹 네. 어쩌고 하는데 네. 뭐 얘기 들어보면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가 중국 견제해야겠으니 우리만의 리그를 만들자 하니까 한국에서는 미국이 하는 거니까 무조건 따라야지 그러고 쓸데없이 일본 타자로 뛰어나가서 나부터 할게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손드는 손들고, 꼴인데 예. 근데 내용이 뭘 어떻게 하자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안 나 있고 특히 미국은 이익을 볼 수 있을지 몰라도 네. 거기에 끼는 다른 나라들에게 미국이 뭘 제공해 줄지 무슨 혜택을 줄지는 아무것도 나와 있는 게 없거든요. 네. 이러다가 중국에게는 저 사람들은 우리에게 적대적이구나 하는 인상을 주면서도 네. 실제로 미국에게서 얻는 것은 없는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손해보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그거야말로 맹탕 외교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의원님 말씀 주신 가운데 이 동맹이 뭐냐. 예. 우리가 한미 동맹을 그렇게 강조하고 뭐 이번에도 뭐 문화방송이 동맹을 훼손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아니 그렇게 중요한 동맹 국가인 미국에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우리한테 동맹적 이익을 주고 있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그냥 하나뿐이 아니죠.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예, 이게 예. 동맹인데 이런 동맹이 필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요즘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보다 나은 줄 알았더니 네. 그냥 말만 트럼프보다 점잖게 하는 사람이지 하는 건 똑같더라. 네. 이 자국 이익 우선으로 네. 그러니까 국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나부터 살고 보자. 그러니까요. 옛날처럼 동맹국을 챙겨주던 그런 여유는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옛날 미국이 아니에요. 뭐 미국 상무장관도 네. 한국으로 가려던 뭐 7조짜리 투자를 우리 쪽으로 끌어왔다. 그런 걸 막 자랑을 하고 네. 뭐 반도체니 이런 것도 대규모 투자를 하게 만든 다음에 작년에 영업 기밀 같은 거를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이니 내놔라 이랬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는 기술에 대해서도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이니 내놔라 이럴 수도 있거든요. 동맹이라는 이유만으로. 예, 그러니까 예. 다 퍼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동맹도 이런 식으로 가면 동맹도 일방적으로 우리가 도와주는 동맹이 돼버리고 예. 또 이 과거에 우리가 믿어왔던 네. 그 자유시장 경제 수호자라는 미국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보니까 이 동맹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때인데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올바른 처사냐 이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번 미국 방문도 제가 강하게 비판하는 부분이 IRA 부분 네. 전혀 미국이 지금 그것에 대해서 중간 선거를 앞두고 네. 바이든 정부의 성과라고 했는데 갑자기 한국 부분만 떼가지고 양보를 해준다? 그 가능성 없는 얘기거든요. 또 뭐 통화 수합. 네. 그 미국은 잘 아시다시피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알죠. 연준에서 회의할 때마다 사람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가 거기는 완전히 독립된 기관이고 미국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관심 가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미국 대통령 만나가지고 통화 수합 해달라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연준의 권한이고 연준은 이 지금 네. 양적 완화하던 기조에서 정반대로 가가지고 돈줄을 죄고 있는데 네. 통화 수합은 돈을 푸는 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전문가들은 이미 예전부터 가능성 없다고 얘기해 왔어요. 근데 그거를 뭔가 될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죠. 김은혜 수석이 한미 통화 수합을 포함해서 유동성 공급 장치가 이미 실행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말씀해 주신 대로 뭐 되는 건 아닌데 마치 뭔가가 되고 있는 것처럼 부풀려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호도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서 범국민 저항운동을 어제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외교 참사 또 국내 정치 무엇보다도 또 대통령실을 갑자기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는 바람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이럴 거면 차라리 도로 가라. 지금까지 뭐 매몰 비용 치고 더 돈을 쓸 수 없으니 그냥 차라리 청와대로 돌아가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 계시니까요. 물론 무소속이시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민주당하고 결을 같이 하신다고 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다시 촛불이 시작되는 겁니까? 박근혜 정권 때도 네. 계속 오만과 불통으로 가다가 결국 그런 좀 비극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정권은 지금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도 빨리 무너지고 있거든요. 근데 박근혜 씨조차도 네. 그 태블릿 PC가 나왔을 때 사과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자기 목소리가 생방송으로 나가도 인정 못하겠다. 나는 뭐라고 했는지 기억도 안 난다. 근데 기억은 안 난다 그러면서 이건 음모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정말 정치의 기본조차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되기를 바라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가면은 국민적 저항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벌써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은 네. 그냥 잘못하고 있다가 아니고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리고 중도층은 이미 마음이 떠나가서 네. 웬만해선 돌아올 것 같지가 않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총선을 앞두고 여당 분들도 하나둘씩 생각이 바뀔 수가 있고 뭐 대통령에게 미안하지만 좀 탈당을 해달라 뭐 이런 식의 과거에 물론 그런 적이 있지만 그거는 임기 말을 1년도 안 남기고 있었던 일인데 네. 이번에는 임기 중반도 되기 전에 그런 사태까지 날 수 있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면 네. 대통령도 뭔가 조금이라도 바뀌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과연 그럴런지 그분 성격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염려가 많이 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오늘부터 감사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고요. 국회의원들이 예. 이제 1인 시위를 언제 했었죠? 이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국회의원들이 정부 부처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건지 참 이것도 암담한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리고 불복종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민주당이 밝혔습니다. 전국이 정말 오늘부터 국감 시작인데 그야말로 빙벽과 같은 아주 차가운 전국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끝으로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께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하시죠.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의 아드님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옆에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의 괴로움, 슬픔, 그리고 고통, 그리고 이 난관을 네. 어떻게 헤쳐나가시는지 잘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취임식 그날 밤에 찾아뵀을 때 네. 이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아직 정권을 차지한 게 아니다. 아직도 야당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조심하라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네. 김영삼 정권으로부터 대통령 자리는 가져왔는데 사회 곳곳에 우리에게 적대적인 기득권 세력들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또 우리는 지금 처음으로 정권을 차지해 본 것이고 게다가 외환위기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위기 상황에서 정말 그것을 헤쳐나가려면 화합의 정치, 협치를 하고 이 모든 일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하는 뜻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도 사실 경제 위기 상황이고 의회 내에서 여당이 아주 소수파인데도 불구하고 뭐 선거에서 압승해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에게서 받은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옆에서 직언을 하는 사람들이 없고 아첨하는 사람들만 있어가지고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정치를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정치인들 네. 열심히 와서 아첨하던 사람들 공천 문제가 해결되고 네. 뭐 어그러지든지 예. 잘 되든지 예. 끝나고 정치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예. 순식간에 등 돌립니다. 순식간에 손절입니까? 예. 그것을 대통령이 예. 잘 아셔야 될 겁니다. 그렇군요. 아첨꾼을 조심하시라라는 예. 조언을 해주신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빨리 또 가셔서 국감 예.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